그런가 하면은 냉담한 부모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엄마가 아이를 키우게 되잖아요. 네. 근데 엄마가 너무 차가워요. 아이한테 감정 표현 잘 안 해요.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도 안 하지만 야단도 잘 안 쳐요. 네. 예. 그러니까 아이는 부모가 있으되 없는 것 같은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아이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성애는 생물학적인 양육에 한해서만 본능이고요. 그 이유는 학습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부모가 그 본인의 부모로부터 따뜻한 양육을 못 받았어요. 네. 그래서 엄마 역할에서 따뜻한 감정을 주는 걸 학습을 못했기 때문에 네. 아이한테 되게 서툴게 감정 표현을 서툴게 못하는 경우죠.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가정 불화가 있을 때 엄마들은 또 되게 우울해지고 네. 예, 냉담해지잖아요. 네. 그런 시기가 아이 어렸을 때랑 겹쳤다. 그러면 우리가 본의 아니게 사실은 상황 때문에 그랬지만 아이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자란 아이는 굉장히 외롭고요. 허전하고 정서에 굶주린 채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돼요.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으로. 네. 그래서 역시 성인이 된 후에 타인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의심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 안타까운 일이네요. 네, 되게 무섭겠죠, 아이 네.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들은 이런 상황에 처하면 스스로 이런 주문을 건다고 그래요. 언젠간 친엄마가 나타날 거야. 왜냐하면 저게 우리 엄마라고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자라게 됐을 때, 또 그 아이가 엄마가 됐을 때, 또는 아빠가 됐을 때, 정상적인 양육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네. 냉담한 부모란 엄마의 이미지랑 가장 거리가 먼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예. 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원숭이 같은 경우에도요. 네. 이렇게 따뜻하고 포근한 엄마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래서 실험을 해봤는데 철제로 이렇게 원숭이 엄마 모양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우유병을 이렇게 꽂아줘요. 네. 하나는 우유병은 없지만 되게 포근한 담요 같은 걸로 엄마 모양을 만들어서 한쪽에 둬요. 네. 그랬을 때 애기 원숭이가 우유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가지 않고 따뜻한 포근한 네.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안겨있는 이제 그런 걸 보게 되거든요. 네. 이런 걸 유착동기라고도 하는데 네. 인간에게도 이런 게 있어요. 네. 끊임없이 따뜻함, 포근함, 이제 애정을 구하는. 근데 그걸 못 해주는 건 되게 치명적이죠. 아이한테.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희생적인 부모예요. 사실은 우리가 요거 조금 많이 가깝기도 해요. 네.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난 아무것도 너희에게 바라지 않아. 네. 하지만 내가 얼마나 힘들게 너희들을 키워줬는지 알아주길 바래.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 네. 예. 그럴 때 아이들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네. 감사한 마음보다는 부담감, 죄책감.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도 물론 한쪽에 있겠지만 바로 아이들은 그렇구나. 부모님이 우리 때문에 저렇게 힘들게 사시는구나. 먹고 네. 싶은 것도 못 먹고 네. 입고 싶은 것도 못 입고 내가 빨리 자라서 은혜를 갚아야지. 네. 이런 짐을 확 지게 되는 거죠. 네. 전통적인 우리 사회에서 보면 장남들이 그 짐을 참 많이 져요. 네. 부모님이 절절히 그 메시지를 보내시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건강한 심리 상태를 갖기 어려워요.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조급하고 불안하고 마음이 가벼울 리 없죠.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보면은 착한 자식들이 있죠. 겉보기에 착한 자식들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너무 잘하고 그런데 사실은 부채감 때문에 그런 행동에 갇혀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네.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감수성이 되게 예민하고 겁이 많은 사람, 성인이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네.
부모의 고통을 빨리 알아서 내가 도움을 줘야 하기 때문에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 부모님한테 내가 그래도 계속 뭔가 양육을 받아야 되니까 상대방의 비위도 좀 잘 맞춰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겁이 많고 감수성 예민한 사람으로 크게 된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희생적인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반성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부모 스타일이 이제 두 가지 유형이 남아 있는데요. 소개해드릴 통제하는 부모예요. 통제하는 부모.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과잉 부모하는 부모랑도 조금 과잉 보호하고 비슷한 맥이 다 있죠. 통제하는 부모 같은 경우는 과잉 보호하는 부모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이를 관여하면서 권력을 휘두르는 경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마치 아이가 부모인 것처럼 부모가 아이인 것처럼 한 몸으로 사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부모가 아이랑 관련된 일에는 뭐든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게 이제 유아기 때, 뭐 아동기, 초기 아동기 때는 가능하거든요, 사실. 이제 그래서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은 아주 아이하고 불화가 심한 케이스가 바로 통제 욕구가 강한 부모님들이세요. 이건 어떤 점에서 가장 안 좋으냐면요. 아이가 뭔가 시행착오를 하면서 자기가 결정하고 시행해보고 또 실수도 하고 이러면서 배워가는 거거든요. 인생의 방향도 찾고 또 숨고르기도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내가 너를 끌어줄게. 너는 최고의 효율을 배워야 돼. 이러면서 아이를 끌고 가기 때문에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자꾸 혼자 해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배우고 싶어 하고 다행히 이제 그런 걸 타고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엄마 아빠를 밀어내고 혼자 하려고 그러죠. 마치 이렇게 통제를 심하게 하는 부모들은 아이에게 자신감이 생기는 걸 두려워하는 부모처럼 절대 시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모두 빽이 되는 부모가 되고 싶은데 사실은 보니까 독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게 이런 이에요. 최고의 내가 효율을 아이한테 가르쳐주면서 아주 잘 이끌어주고 싶어. 나는 그게 빽인 줄 알았어. 아이한테. 근데 그게 독인 거죠. 하나의 인간으로 독립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 거를 방해하는 역할을 결국은 하게 되는 거고 그 사이에 아이랑 불화도 많게 되고요. 그래서 아이는 결국은 독립심도 늦게 생기고 자신감도 없고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자, 통제하는 부모도 좀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가장 안 좋은 건 애를 두는 부모겠죠. 때리는 부모. 저도 아까 엉덩이를 때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때리는 건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말로 안 들을 땐 어떡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부모님한테 통제하고 싶은 욕구하고요. 아까 말했지만 내 화가 올라오는 거.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막 아이한테 매가 가는 순간은 어찌 보면 부모도 약간 이성을 잃은 순간인 경우가 많아요. 매를 내가 든다고 해서 일시적인 효과는 있어요. 내가 막 때리면 애가 무서우니까 안 하죠, 그 행동을. 그런데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매가 없으면 또 하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설령 내 마음에 안 들어 제가 지금 내 욕구를 자꾸 좌절시켜.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내 욕구가 조금 좌절되고 마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걸 내가 견뎌야 되는 거, 부모라면. 성숙한 인격체라면. 근데 우리가 그걸 못 견디니까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때리는 부모가 있어요, 또 유난히. 저희가 조금씩은 엉덩이는 한 대씩 때리고 이제 키우는데 유난히 많이 맞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문제시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현대사회에 와서 더 병적으로 아이들을 때리는 부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제 그런 방송을 보면
아, 저 부모가 엄청난 상처가 있구나. 역으로 네. 제가 올라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대인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평탄치 않고, 예, 막 또 굉장히 이제 코너에 몰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부작용이 아이 양육에 나타나게 되고, 그 중에 가장 안 좋은 게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거로 나타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네. 자, 볼까요? 그 매를 드는 부모의 특징을 보면, 부모에게 폭력을 당하면서 살았던 경우가 참 많아요. 네. 자기가 맞고 살았는데 절대 안 때리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네. 안 때리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네. 평소에는. 그런데 이제 감정이 욱 올라오면은 그걸 제어를 못 하는 거고요. 많이 맞았다는 건 폭력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네. 낯설지 않아요.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네. 낯설지 않으면 때리게 되는 거죠. 그 방법을 네.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핍되어 있는 부모다. 이렇게 네.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또 어린 시절에 많이 맞고 자란 게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욕구 불만이 많이 쌓였었다. 네. 욕구가 충족된 적이 없고 너무 힘들게 컸다. 내가. 그럴 때도 어딘가 그게 폭발을 하겠죠. 네. 그럴 때 약한 사람한테 폭발하겠죠. 네. 그게 아이인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이에 대한 나의 분노는 어찌 보면 과거 나의 부모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다. 네. 그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내가 끌고 온 거예요. 네. 그렇게 맞은 아이는 또 그 분노를 해결 못하면 그 다음 아이한테 또 표현하고 네. 이게 위험한 양육. 네. 계속 대를 이어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체벌은 정말 아이가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게 해요. 네. 그리고 자기에 대한 신뢰도 떨어뜨리고 가장 위험한 양육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모의 뭐 양육 스타일, 네. 혹은 성격 이런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조금씩은 가지고 있어요. 이런 네, 요소들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오늘 한번 쭉 짚어봄으로써 네. 늘 경계하고 조심하고 네. 예, 양육에서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